안녕하세요. 올해 유치원에 입학한 아이를 둔 30대 중반입니다. 결혼하고 잘 살다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혼할 줄 꿈에도 몰랐네요. 구설수 없이 평생을 산다는 거, 부부지만 참 힘들다는 것 알았습니다. 언젠가 TV에서 코미디언 이경규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서워진다고요. 그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법의 법자도 모르는 주제에 부모님이 주신 제 재산을 넘보다가 이렇게 이혼까지 가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정말 믿었던 마음에 배신당하는 건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전까진 정말 행복하고 좋았거든요. 구로에 있는 빌라 너네 명의로 줄게. 가져가. 지금은 빌라촌이라 크게 돈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세금 받은 거 은행에 두면 이자는 받을 수 있을 거야. 앞으로 지혜 크면 들어가는 돈도 많을 텐데 언제까지 우영이 네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테고 어차피 엄마 아빠 죽으면 네 거 되는 거 미리 줄게. 허리띠 졸라매고 힘들게 살지 말고 조금이라도 여유 있게 살아. 푸른 바다 울창한 숲도 철물 때다. 엄마랑 아빠처럼 다 늙으면 집구석이 편하고 TV 보는 게 관광이야. 그러니까 거절하지 말고 말 들어. 결혼하고 3년이 지났을 무렵 친정 부모님이 저희 부부를 앉혀놓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이 노후 대비를 꽤 잘해두셨거든요. 모든 걸 다 줄 순 없지만 구로에 있는 오래된 빌라는 제 명의로 어릴 때부터 생각해두셨대요. 결혼하고 바로 아이를 가지면서 육아휴직도 하고 이땐 다시 직장을 다니고 있었지만 언제까지 다닌다는 보장이 없으니 부모님이 저희에게 그러시더라고요. 구로빌라 명의 가져가라고요. 전세로 두고 있었는데 전세 자금이라도 저축하고 이자 받으면 얼마 안 돼도 생활비에 꽤 크게 보탬이 될 거라 하셨습니다. 지금은 빌라라 큰 돈이 아닐지 몰라도 몇 년 뒤 재개발 소식 들리면 집값도 뛸 거고 그때 평수 넓혀가는 데 도움되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받는 게 맞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부모님 뜻이 완강하셨죠. 조금 여유가 생기면 산 예쁘고 바다 푸른 거 보며 살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젊은 시절부터 앞만 보고 달리셨어요. 그래서 노후 자금은 여유 있게 모아서 남에게 안 쉬운 소리 안 하고 사실 수 있죠. 저에게 빌라를 하나 주셔도 생활하시는데 전혀 지장 없을 정도니까요. 열심히 살아오신 만큼 보상이 있다는 건 감사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젊은 시절 세상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다소 아쉬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어디 가려 해도 몸이 안 따라주니 동네 뒷산 둘레길 걷는 곳조차 버겁다고요. 여유와 열심히 사는 거 균형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런 게 쉽겠냐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주고 싶다셨어요. 장모님 장인어른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감사히 받을게요. 거절하는 거 너무 도가 지나치는 것 같고 대신 앞으로 우영이한테 더 잘할게요. 평생 월급 받으며 또 하나 집 사는 거 모든 직장인들의 꿈인데 이렇게 꿈을 이루고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장모님 장인어른 아니 아버님 어머님이라 부르고 더 잘하겠습니다. 빈말이라도 고맙네. 우리한테 잘할 거 없네. 자고로 결혼하면 새 가정을 이루는 거니까 부모 그늘 아래 사는 거 아니고 새 가정에 충실하는 게 맞지. 우영이 지혜한테 든든한 가장이 되면 그걸로 된 거야. 우리는 그 다음이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고심하던 사이 남편은 감사하다는 말로 부모님께 빌라 전셋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다짐도 하며 정말 감사하다는 남편을 보며 다행이라는 생각도 했어요. 당연하다 생각하지 않았고 부모님께 더 잘하겠다는 말을 할 정도로 남편과 저 그리고 저희 부모님과 사이도 좋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빌라를 받고 난 이후 2주에 한 번은 친정 부모님과 함께 식사 자리도 하고 정말 살갑게 지냈어요. 원래도 저희 부모님이 아들 갖고 싶어 하는 걸 알았던 남편은 빌라를 증여받고 난 후 더 잘하게 되었고요. 저 역시도 그게 싫지 않았어요.
돈이라는 매개체가 아니더라도 남편이 부모님께 잘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물론 돈을 받고 나서 더 잘하게 된 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도 그게 나쁘다는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으니까요. 주말에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들도 특별하진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서울 변두리 전원주택에 살고 계셨어요. 친정아빠가 지방으로 내려가셔서 텃밭도 가꾸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런데 친정엄마가 반대하셨죠. 하나밖에 없는 저 멀리 내려가면 그마저도 자주 못 볼 것 같다고요. 그래서 마당이 있는 곳을 찾으셨고 두 분이 지내시기 좁지 않을 정도로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부모님 집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일상으로 지냈어요. 그렇게 평온했던 일상도 흘러 어느덧 딸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갈 시기가 되었습니다. 첫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들이 그렇듯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어린이집보다는 유치원 프로그램이 다양해 유치원을 보내고 싶었죠. 그런데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학교에 입학하면 현장 체험학습 신청하고 빠지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요. 시간적으로 여유로운 유치원일 때 많이 놀러 다니는 게 좋다는 말들 말입니다. 그런 말들을 듣고 있으니 아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중요한 시기일까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회사에서 배려해 주셔서 육아휴직도 1년 했고 퇴근 시간도 앞당겨 5시에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아플 때 또는 야근이 있을 때는 발을 동동 구르며 친정 옆으로 이사 가는 게 나을까 아니면 일을 그만두는 게 나을까 고민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5살이 되면서 유치원 입학을 앞두고 있을 때 진심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곁에 머무를 수 있는 시기에 있는 게 좋다는 생각을 했죠. 문제는 여느 집들과 똑같이 생활비였습니다. 나가는 돈이 일정하게 있기에 제가 휴직을 하거나 그만두게 되면 그만큼 감당해야 할 부분이 커지기 때문이죠. 계산해보면 1년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1년은 퇴직금으로 적자는 아니겠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 집에서 낮 시간을 활용해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면 그래도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남편이 일을 하고 있었지만 아이가 유치원을 가고 학원, 학교로 가게 될수록 필요한 금액까지 충당할 정도로 넉넉하게 버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외벌이는 힘들고 제가 그만두더라도 적어도 100만 원은 한 달에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여분의 돈이 있어야 했습니다. 머리를 굴리고 굴리다 보니 부모님께 받은 전셋집이 생각났어요. 몇 년째 전세로 받고 있었는데 월세로 돌리면 월세 5, 60은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오래된 빌라지만 위치가 좋고 상권이 좋아 가격이 싸게 측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기 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나 보려고 물려받은 빌라가 있는 동네로 갔어요. 월세로 돌리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실질적인 수요가 없으면 다른 계획을 세워야 하니까요. 진심으로 딸아이가 자라는 동안 옆에서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자 확실한 방법들을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기 전 제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다는 어떤 믿음을 주고 싶었거든요. 아무래도 남편 외벌이가 넉넉하지 않으니 심적으로 불안할 테고 그런 불안감을 없애고 우리 모두가 행복할 방법을 찾고 싶었죠. 안녕하세요. 요즘 빌라 월세가 수요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빌라 알아보시게? 아니면 가지고 있는 거 월세로 내놓으려고요? 빌라 전세를 가지고 있는데 월세로 돌렸으면 해서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다르죠. 요암역 사거리 뒤에 있는 빌라는 월세가 없어서 못 나가는데 저 위쪽 알죠? 마을버스 종점이요. 거긴 또 가격 낮춰도 사람들이 갈까 말까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더 비싸도 교통편하고 역 가까운 데 선호하니 별 수 있나? 가지고 있는 물건이 어디 위치한 건데요? 다행히 부동산에 도착해 월세 매물에 대해 물었을 때 수요가 있었습니다. 역세권이면 없어서 못 나간다는 말에 위안이 되더라고요. 부모님이 주신 빌라가 역 사거리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다행히 내가 원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을 열고 고개만 빼꼼하게 내밀고 물어봤다가 이내 자리를 잡고 부동산에 앉았습니다. 월세로 전원할 적당한 가격을 알아보려고요. 그리고 집으로 가 남편과 상의한 후 부동산에 다시 전화해 월세로 올려달라는 말을 할 생각이었죠. 2번 오기엔 집값 반대라 번거롭고 온 김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모두 상담받자는 생각이었어요. 그래, 집 주소가 어딘데요? 주소 알려주면 금세 알죠? 요 역 사거리 뒤 금강빌라요. 거기면 어제도 매물 없냐고 물어보는 사람 있었는데 금방 나가겠네요. 몇 동 몇 호예요? 3동 204호인데요. 지금 전세인데 아직 신랑이랑 이야기한 게 아니라서요. 오늘 대략 시세 대비 금액만 이야기하고 내일 남편이랑 상의하고 내놓아도 될까요? 아이, 그럼 되죠. 그런데 몇 동 몇 호라고요? 3동 204호요. 3동 204호면 거기 전세 아니고 월세인데. 뭐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저기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2년 만기돼서 월세도 올린다고 집주인이 그래서 그냥 월세 연장 계약서만 작성해서 내가 아는데. 그럴 리가요. 전세 맞는데 잘못 아신 거 아니에요? 나 아직 그렇게 정신없는 아이 아니에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응, 그래 여기 있네 여기 있어. 봐봐요. 여기 이렇게 계약서 있죠? 내가 그 집주인 훤칠하게 생겼는데 효자라서 기억한다니까. 전세자금 돌려서 엄마 용돈 드리고 싶다고. 시세보다 조금 비싸도 나가는지 물어서 똑똑히 기억한다고. 그래도 그 전셋집 쓰던 사람들이 집을 워낙 깨끗하게 쓰고 위치도 좋아서 금세 나갔지 뭐. 근데 아가씨는 그 집주인하고 어떤 관계길래 그 집을 내놓는다 만다 하는 거요? 전셋집을 월세로 전환하려 부동산에 갔다 생각지도 못한 날벼락이 떨어지는 소리에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부동산 사장님이 주신 서류가 맞는지 남편 이름이 확실한지 살펴봐야 했죠. 맞더라고요. 심지어 부동산 사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두 달 사이에 월세로 전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지 1년 뒤쯤 지나 월세로 돌린 것 같았어요. 저에게 어떤 말도 없었기에 어이가 없었죠. 그제서야 몇 달 전 살던 사람이 연장하기로 했다며 퇴근길에 들려서 계약서에 사인하고 오겠다는 말을 한 걸 떠올렸습니다. 그땐 별다르게 의심할 여지 없었어요. 계약했던 사람이 계속 산다고 하면 특이사항이 있는 거 아니면 연장한다는 형식상 계약서 한 장이 필요했을 뿐이니까요. 그리고 부모님이 주신 빌라 위치가 남편 회사하고 더 가까웠어요. 제 회사와 정반대 방향으로 회사에서 끝나고 부모님이 주신 빌라 들렸다 집으로 오려면 퇴근 이후 3시간은 이동해야 할 정도로 동선이 아주 안 좋았거든요. 반면 신랑은 살짝 우회하지만 그래도 회사에서 퇴근해 부모님이 주신 빌라 들리고 집에 와도 30분이면 좋겠어요. 새로운 계약자도 아니고 있던 사람이 다시 재계약한다는 말에 저는 별다른 토를 달지 않았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집으로 오기 전 딸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와 저녁을 준비하면 되겠다 생각했을 뿐이죠. 그리고 빌라라는 게 원래부터 내 거였고 관리를 했다면 당연히 내가 가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니었죠. 결혼하고 갑자기 증여받은 빌라는 누가 관리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남편이 퇴근길 들린다 하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각자 월급을 관리해요. 그리고 생활비 통장이 따로 있고요. 전세자금으로 받았던 돈 같은 경우는 통장이 아예 별도로 존재해요. 솔직히 그 돈을 빼 어떻게 할 생각이 아니라 건들지 않았어요. 남편 역시 그 통장에 대해 별도로는 언급하지 않아 저처럼 관심 없이 지낸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처음 든 생각은 배신감이었어요. 어떻게 나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을 진행하지 싶었고요. 그동안 저와 제 부모님 앞에서 했던 일들이 진심일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정성까지 의심하게 되었어요. 누구길래 이미 월세인 집을 다시 또 내놓겠냐고 집요하게 묻는 부동산 주인 때문에
그 집 주인 안사람이라는 말을 짤막하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런 경우 많이 본 것처럼 부동산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의 없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경우, 월세를 전세로 돌리는 경우 많다고요. 204호 주인 효자인 줄 알았는데 마누라한테 좋은 사람은 아니구만. 인사하고 문을 열고 가게를 나오는데 제 뒤에 대고 혼자 중얼거리는 것처럼 부동산 주인이 말했어요. 이 소리를 듣는데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더라고요. 이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청사진을 그리던 제 모습을 생각하니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너무 가증스러웠죠. 전세를 월세로 돌렸으면 그 남은 전세자금 차익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60만 원의 월세는 어디로 갔는지, 그동안 변화된 삶이 아니라 늘 같았기에 더 당황했어요. 부동산 주인은 남편이 어머님을 드린다고 했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매달은 용돈은 못 드려도 명절 때 생신 때 용돈을 드리면서 더 주지 못해 늘 안쓰러워했으니까요. 매달 60만 원이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닌데 용돈을 더 못 드려 아쉬워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아이가 있으니 섣부르게 이야기할 수 없는 노릇이었어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안 싸운 건 아니지만 아이 앞에선 큰 소리 나지 않도록 늘 조심했거든요. 제가 친구들을 만나도 늘 평온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 성격인데 어릴 적 제 앞에서 언성을 높이지 않은 부모님의 영향이 크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저 역시도 남편하고 늘 조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도무지 언성을 높이지 않으면 이야기를 못할 것 같았어요. 오늘 당신 늦어? 오늘 야근 있어서 8시 넘어야 일 끝날 것 같아. 오늘 저녁은 지혜랑 먼저 먹어. 나는 여기서 대충 먹고 갈게. 그래? 그럼 지혜 일찍 재우고 집 앞으로 나갈게. 오랜만에 야식 먹을까? 그래, 나야 좋지. 왜? 할 이야기 있어? 할 이야기 있을 때만 그러잖아. 혹시 나 뭐 잘못한 거 있어? 없는데? 나 요즘 되게 잘했는데? 뭔지 모르지만 알았어. 우리 늘 가던 집에서 봐. 9시면 도착할 것 같아. 응, 그래 알았어. 나 지혜 재우고 가면 늦어도 9시 반일 것 같은데 먼저 음식 시키고 먹고 있어. 괜히 들어왔다가 자려는 지혜 깨우지 말고. 그럼요. 알죠. 그럼 이따 봐. 다행히 운이 좋았습니다. 남편이 야근하는 날이라 퇴근 이후 남편 얼굴을 보지 않고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거든요. 남편 얼굴을 보고 딸아이를 재워야 했다면 머릿속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안 그런 척 아무리 애써도 궁금한 질문들이 머릿속에 끊임없이 차오르니 저도 모르는 순간 나쁜 말들이 튀어나갈 것 같았기 때문이죠. 남편에겐 퇴근 후 오랜만에 야식을 먹자며 집 앞 단골집에서 보자고 전했습니다. 워낙 술자리 야식을 좋아하는 남편은 흔쾌히 알았다고 답했어요. 그러면서 혹시 잘못한 게 있는지 우스갯소리로 말하는데 웃기더라고요. 없다고 자신했거든요. 요즘 잘하고 있다는 말로 얼마나 나를 우습게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알 때까지 이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할 생각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난 2년 넘게 속인 것도 모자라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걸 생각하니 모든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가 순수하게 노력해서 산 집이라도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물며 저희 친정 부모님이 주신 집인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벌이고 당당할 수 있는지 오늘 그 끝을 보고 결판을 내야겠다 싶었죠. 자기 왔어? 자기 좋아하는 닭발이랑 계란말이 세트 시켰어. 괜찮지? 왜 그래? 뭔 일 있어? 넉나간 사람처럼 지혜랑 저녁 안 먹었어? 나랑 먹으려고 굶은 거야? 방금 나온 거니까 일단 먹어. 먹으면서 이야기하자. 당신 나에게 할 말 없어? 나한테 말 안 한 거.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말이야? 내가 무슨 자기한테 비밀이 있는 거 봤어? 매일 투명하잖아. 낮에 회사 있는 거 주말이면 지혜랑 당신이랑 같이 있고 내가 동호회 활동을 해 뭐를 해? 어머님 아버님 만나러 저 자주 가고
할 말 없는데? 말하고 안 하고가 어딨어. 매일 거의 같이 있으면서.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사연 들으시는 시청자분들은 제가 답답하고 멍청하다고 욕하실 수 있을 거 알아요. 근데 사실은 그래요. 그동안 살 맞대고 살았던 부부간의 정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배신을 당했는데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 쉽게 믿을 수는 없었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라 뒤엎을 수 없지만 이유가 있었을 거야. 말할 시기를 놓쳤을 거야.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메웠습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면 나에게 사정이라도 할 거야 하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물론 그렇다면 그 이후엔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물으신다면 사실 그거에 대한 답은 명확하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다만 남편을 만나 할 말이 없는지 나에게 숨기는 게 없었는지 물을 땐 마치 배우자가 바람피는 걸 알고 나서 그걸 확인사살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뻔뻔하게 앉아있는 것 자체가 저를 우습게 한다는 것이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히 화가 났으니까요. 나 오늘 구로 빌라 월세로 놓으면 어떨까 부동산 갔다 왔어. 그래도 할 말 없어? 알았어. 알았어? 그게 다야? 아니, 이미 벌어진 일인데 그럼 알았냐고 말하지 뭐라고 말해? 미안하다가 아니더라도 무슨 변명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무슨 변명이야. 내가 그 돈 가지고 노름을 한 것도 아니고 재산을 날린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 줬다. 그게 문제가 돼? 뭐? 당신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나 모르게 월세를 한 것도 모자라 어머님 드렸다고? 그걸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난 이해 못하겠는데? 구로 빌라 때문에 부동산 다녀왔다는 말을 하면 미안하다는 말을 할 줄 알았어요. 월세로 전환되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것도 요 몇 개월 사이가 아닌 부모님께 증여받고 이미 2년 전에 했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누가 들어도 화내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이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당당했습니다. 너무 당당해서 화를 내고 따지고 드는 제가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남편은 그랬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인데 다시 되돌리지 못하고 알고 왔는데 본인이 다시 할 말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요.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 사용처가 명확하니 잘못한 게 없다는 형식이었습니다. 다른 곳에 사용했다면 당연히 죽을 죄이고 할 말이 없지만 자식이 부모가 돈 필요하다 해줬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니 나는 형식이었어요. 오히려 그 당당함에 어이없고 기함하는 건 저였습니다. 그렇게 언성 높일 거 없어. 어머님 아버님한테 빌라 받고 나서 엄마가 급돈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어. 그런데 내가 급돈이 어딨어? 못 도와드린다고 전화 끊고 나니 구로빌라가 생각나더라고. 가지고 있으면 뭐해? 은행 이자 받을 정도로 우리가 그때 힘들었던 것도 아니고 필요한 사람 써야지. 그래서 엄마 줬어. 전세자금 빼니까 당연히 월세로 돌려야 하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엄마 생활하는 거 여유 없는데 그 월세 용돈 쓰라고 준 거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럼 1억이 넘는 전세자금 차익은 어머님 드렸다는 소리야? 그럼 매달 60만 원씩 들어오던 월세도 2년 넘게 어머님 용돈으로 드렸다는 소리고? 뭐 그렇게 돈돈거려. 당신도 혼자 남은 우리 엄마 생활 잘하고 있을지 걱정된다며. 어머님 아버님은 2주에 한 번 같이 뵙고 만난 거 사 먹는데 우리 집은 그런 거 못했잖아. 그러니까 돈으로라도 보상해야지. 1억은 엄마가 갚는다고 했으니까 그건 걱정 안 해도 되고 60만 원 월세야 원래 안 받고 지내던 건데 없어도 되는 돈 아니야. 우리는 그런데 엄마한테 큰 돈이니까. 미쳤어? 우리 엄마 아빠가 준 집인데 그걸 왜 어머님 용돈으로 드려? 우리 노후 대비로 주신 거야, 알아? 쥐에 커가면서 돈 필요하면 그 안에서 충당하라고 준 거라고. 당신 제정신이야? 목소리 낮춰. 여기 집 아니야. 창피하게 왜 이래? 자기가 이럴까봐 내가 말 안 했어. 우리 엄마가 남이야? 어차피 어머님 아버님이 우리 노후 대비하라고 주신 건데 우리가 늙기 전에 그 돈 누가 쓰면 뭐 어떻다고 해. 그렇다고 내가 집 명의를 넘긴 것도 아니고 집값이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있는 동안 활용해서 사용하면 좋은 거지. 남편이 하는 말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이 주신 빌라를 온전히 자기 소유로 생각했더라고요. 제가 초반에 코미디언 이경규 명언을 말했잖아요.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고요. 남편이 그랬습니다. 결혼하고 증여받은 재산이 부부 공동명으로 빌라 소유가 온전히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한 거죠.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할 수 있을까? 싶으면서 시어머님까지 소름이 끼쳤습니다. 결혼 전에도 받지 못했던 용돈을 받으며 저에게 한마디도 안 하셨다는 사실이 그 어머님의 그 아들이구나 싶었거든요. 집 명의를 넘긴 것도 아니고 전세자금은 시어머님이 갚는다고 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전세 월세로 돌려 어머님 용돈 준 건 아무 잘못이 없답니다. 부부 공동자산을 이용했기에 정당하고 오히려 말했으면 안 된다는 저 때문에 부부싸움으로 사이만 멀어졌을 거래요. 그 사이 저희 친정 부모님과 더 자주 뵙고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냐고 저에게 반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시댁 가려 했거든요. 오히려 시댁에 간다고 하면 남편이 시어머님은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좋아한다고 펄쩍 뛰기도 했죠. 시어머님 사는 곳이 남편 회사와 20분 거리라 점심시간에 가서 종종 얼굴 뵙고 식사하고 오니 자주 안 가도 된다며 오히려 저에게 크게 신경 쓸 거 없다고 말했고요. 남편이 하도 그래서 지혜 데리고 몇 번 별도로 갈 정도로 저도 챙겼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게 하나의 그림으로 다 껴 맞춰졌습니다. 시어머님은 용돈 받고 계시니 제가 별도로 필요 없었겠죠. 오히려 오면 눈치 보이고 혹시라도 말실수에 용돈 못 받을까봐 전전긍긍하셨던 모습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며 제가 그동안 남편을 너무 믿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제 발등 제가 찍은 거죠. 누가 그래? 결혼하면 모든 재산이 다 공동재산이라고? 당신 우리 부모님이 주신 거 내 동의 없이 월세로 돌리고 그 수익금 시어머님 드린 거 이혼 사유 되는 거 알아? 부부 공동재산? 그거 어디까지나 기여했을 때 이야기지. 우리 부모님이 구로빌라 명의 넘길 때 당신이 기여한 게 뭔데? 남이 차린 밥상에 숟가락 얹으면 재료값이나 음식 만드는 인건비 그릇 다 지불한 거야? 그냥 앉아서 낼림 차린 밥상에 밥만 먹은 거 아니냐고. 이게 밥상이랑 무슨 상관이야? 결혼해서 받은 거니까 당연히 내가 기여한 거지. 당신이 결혼하고 지혜까지 안 낳으면 어머님 아버님이 구로빌라 주셨겠어? 다 자식 같으니까 같이 잘 살라고 주신 건데 그거 가지고 이혼이다 뭐다 이야기하는 거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결혼하고 월급 따박따박 갖다 줘. 다른데 돈 쓴 것도 없는데 왜 재산이 기여를 안 해? 이런 식으로 시어머님 용돈 준 걸 따지고 들면 오히려 당신이 유책 배우자 아니야? 법 들먹이면 내가 잘못했다고 벌벌 떨 줄 알았나 봐? 웃기지 마. 자식이 부모 주는데 문제시 되는 법이 어딨다고 그래? 결혼하고 나도 버는 돈 다 보탰어. 어머니 부부 공동재산이야. 이런 말 당신이 더 불리하다는 거 모르지? 모르니까 이러지. 내가 대인배라 참고 산다. 이혼 이야기 했던 거 못 들은 거로 할 테니 이번 이야기는 그냥 넘어갑시다. 남편은 정말 저희 부모님에게 받은 구로빌라가 당연히 부부 공동 소유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적반하장격으로 큰 소리를 냈으니까요. 이런 이유로 이혼 어쩌고 하기엔 저에게 귀책 사유가 존재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엄연히 남편은 결혼 후 저희 부모님께 잘하면 하나밖에 없는 사위가 아니라 아들로 살았는데 무엇이 문제냐는 말투였으니까요. 월급도 꼬박 생활비를 비롯한 공동재산 불리기에 일조했으니 떳떳하다고 기고만장했어요. 구로빌라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는 건 이해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최선을 다했고 오히려 까다롭게 굴고 정없이 굴며 시댁이라는 이유로 눈에 도끼는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았으니까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차라리 뻔뻔하게 굴었다면 목청이라도 높였을 텐데 이건 무식이 용감이라고 말이 통하지 않더라고요. 잘못 알고 있고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니 당연한 논리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왈가왈부해봤자 법의 법자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테니 변호사를 통해 전달하는 게 나을 거라 판단했죠. 그래서 하던 이야기를 멈췄습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저녁이라도 먹어야겠다 싶었죠. 이혼은 기정사실화 되었고 싸우러 가기 전
기력을 소진하면 안 되니 기운 차려야 한다는 심산이었거든요. 그래, 그래, 먹어. 민망할 땐 원래 먹는 거야. 부부가 괜히 부부인 줄 알아? 이런 거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 피곤하니까. 때로는 눈 감아주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야 부부 생활도 다 유지할 수 있는 거야. 그래도 내가 널 많이 사랑하나 보다. 이혼 소리까지 들었는데 이렇게 먹는 모습을 보니 다 풀리네. 자, 이것도 먹어. 더 먹고 싶은 거 있어? 더 시켜줘? 남편은 아주 헛다리를 제대로 짚었습니다. 제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식사를 하기 시작하니 대꾸할 말이 없어서 그런 줄 알더라고요. 인심 쓰는 척 넘어가 주겠다고 아주 의기양양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귀뚱으로도 안 들었죠. 그렇게 집으로 들어간 전 오랜만에 딸아이와 자고 싶다는 핑계로 아이 방으로 갔습니다. 아침에 되기를 기다렸어요. 변호사를 찾아가 법적 자문을 구하고 빨리 이 사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아침이 되고 월차를 낸 전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 사유가 되는지 묻고 위자료로 받아낼 수 있는 분도 알아봤죠. 그리고 귀책 사유가 남편에게 있는 만큼 아이 양육권을 제가 가져오고 양육비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어요. 더 이상 결혼 생활의 의미를 모르겠더라고요. 부부 공동재산? 공동이라면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걸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이미 부부간의 신뢰는 깨질 대로 깨졌으니 깨끗하게 갈라서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야, 지금 퇴근해? 언제 퇴근하나? 1시간 전부터 당신 회사 앞에서 당신만 기다렸잖아. 왜 전화 안 받아? 무섭게 왜 그래? 변호사 통해 이야기하라니. 나는 공동명의로 빌라 명의를 했으니까 당연히 나도 소유권이 있는 줄 알았지. 알아. 소유권이 있어도 자기한테 물어보고 결정해야 했었는데 내가 너무 성급하게 내 마음대로 했지. 그래서 화 많이 난 거야? 여기서 이러지 마. 변호사한테 이야기 못 들었어? 변호사 통해 말하고 싶다고 의사 전했을 텐데. 이러면 접근금지 신청할 수밖에 없어. 당신 내 주변에 오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벌렁벌렁거려. 대체 날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했길래 그렇게 당당했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그래. 이제 그만 생각하자. 우리 엄마 용돈도 그만큼 드렸으면 됐지. 앞으로는 당신이 사용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한테 전세자금 1억 빌려간 것도 빨리 갚으라고 말했어.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화 많이 났어? 자기야, 이야기 좀 해.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를 전달했더니 퇴근 후 회사 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전화나 문자 당연히 대꾸 안 했거든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 받은 빌라에 당연히 소유권이 없다는 걸 알고 나니 똥줄이 탔겠죠. 소유권만 없는 게 아니라 임의로 재산을 소유했으니 그에 대한 부분도 꽤 컸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위자료로 받아낸다고 했어요. 당연히 전세자금 1억은 기간을 두고 돌려받는다고 명시했고요. 그리고 월마다 시어머님한테 가져갔던 월 60만 원 다달이 받아야 하는 딸아이 양육비까지 더해 월 얼마씩 송금받아야 한다고 상세하게 명시했습니다. 법으로 싸우자면 얼마든지 싸우자고 덧붙이며 소송을 건다면 정신적 위자료까지 덧붙여 저도 끝까지 갈 거라고 알려줬죠. 그랬더니 제가 퇴근하기 전부터 회사 앞에서 절 기다렸더라고요. 그제서야 손이 발이 되게 비는데 얼마나 꼴보기 싫었는지 몰라요. 법에 대해 모르고 따지고 드는 건 저라고 기고만장하게 큰소리 칠 땐 언제고. 법적으로 알아보니 모든 게 남편 잘못이라는 걸 알고 나니 180도 돌변했거든요. 얼마나 속 시원하던지. 제가 이런 바보천치 같은 사람과 알콩달콩 살았다는 자체가 창피했어요. 이런 사람이 조금만 유식했다면 진짜 사망보험금 거액으로 들어놓고 제 목숨 가지고 장난칠 수도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전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그래도 살아보라고 하셨어요. 박서방이 나쁜 마음이 있어서 돈을 다른 데로 쓴 것도 아니고 부모 도왔으니 마음은 그래도 착하다고요. 전 저 모르게 그랬다는 거, 왜 저희 부모님 돈으로 본인이 생색내는지에 대해 여전히 화가 나는데 저희 친정 부모님은 그런 남편을 어떻게라도 품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아예 고민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아이에게 아빠의 빈자리를 만드는 게 과연 옳을까?
그런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무식이 용감하다고 그런 남편 밑에서 딸아이의 신념이 바르지 못하게 자란다면 그게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고정관념이 상당히 무섭잖아요. 그런 저의 뜻을 결국 친정 부모님도 받아주셨어요. 돈을 다른 데 사용한 게 아니라 부모를 돕는 데 썼지만 어쨌든 그 과정과 생각이 바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더 이상은 말을 더하지 못하셨죠. 그렇게 서류 정리도 끝낸 지 얼마 안 돼요. 일은 더 이상 하지 못할 팔자였나 봐요. 월세로 돌려 나오는 월세 60만 원과 남편 위자료와 딸내미 육아비, 거기에 제 퇴직금과 실업수당까지 더하니 몇 년은 제가 일하지 않아도 딸아이 둘과 사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거 있죠? 생각지도 않은 타이밍에 전혀 다른 상황에 마주하게 되었지만 딱 하나만 생각하려고요. 제가 일을 하지 않으려 생각한 이유가 우리 딸아이니까요. 딸아이에게 사랑 많이 주고 많은 추억을 쌓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내놨어요. 직장을 다닐 게 아닌데 굳이 남편과 살았던 집에 살 필요가 없더라고요. 서울 변두리지만 친정부모님 살고 있는 동네로 갈 생각입니다. 더 가까이서 살고 아빠 없는 그늘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사랑으로 감싸주려고요. 딸아이에겐 엄마와 아빠 생각이 너무 달라 함께하기 어렵다고 전했어요. 결혼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깨져서 한 집에 지내기 어려워졌다고요. 아이는 아빠를 못 본다는 건 슬프다고 전했어요. 그래서 전 한 집에 사는 게 아니라 전처럼 매일 볼 순 없지만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일에 한 번 아빠를 만나러 가자고 전했습니다. 아이에겐 좋은 아빠였기에 그 자리까지 빼앗고 싶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아이를 빌미로 잘해보려는 심산이면 넘어가지 말라는 걱정 어린 조언이 있을 것 같아 미리 전할게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어떻게 모아서 주신 빌라라는 걸 아는데 그 빌라는 제 동의 없이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 당당히 사용한 사람은 믿을 사람이 안 된다는 거 충분히 알아요. 이 험한 세상 믿고 의지할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함께 하겠어요? 아이 빌미로 어떻게 할 거였다면 이혼하지 않았겠죠. 그러니 제 걱정은 마세요. 그리고 무식했지만 용감했던 제 전남편에게 시원하게 욕 한 바가지 해주시고요. 무식해도 염치가 있었다면, 뻔뻔해도 눈치가 있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지 모르잖아요. 염치도 없고 눈치도 없이 무식하고 용감했던 전 남편에게 오늘 사연을 바칩니다. 이제 네가 한 짓 뭔지 다 알았지? 세상 사람들이 다 너 욕하고 내 편을 들어. 네가 당당히 말했던 그때 얼마나 심장이 벌렁거리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말하고 싶었는지 몰라. 그때 못한 이야기 이제라도 속 시원하게 하고 다 잊으려고. 너도 네가 한 짓이 얼마나 뻔뻔하고 염치 없는 짓이었는지 알았으면 지혜 핑계로 나에게 어떻게 해보려는 수작은 평생 하지 마. 그게 살면서 마지막으로 네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배려고 염치니까? 알았으면 평생 내 인생에서 꺼져라. 속 시원한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